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님과의 대담 마지막 주제로 내년 총선 전국에 미칠 박근혜 변수와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재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홍보 특보를 하셨죠? 예. 제가 15대 때 저 국회에서 만났죠. 아, 그때 대구 달성인가에서 보궐선거로 올라오셨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15대. 예,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의 엄삼탁이라고 아주 실세하고 붙었었습니다. 예, 맞아.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꼬불꼬불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화장실 찾고 회의실 찾고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잘못하면 뺑뺑 돌고 이러잖아요. 한 1, 2년 되면 이제 대충 알아요. 그게 아무리 천하의 제주꾼이라도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이제 15대 후반기에 그때가 정무위원회인가 산업통상위원회인가 근데 저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인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가서 예우를 좀 해요. 그렇죠.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신한국당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우를 해. 여기는 그때 이상수 의원이 간사였던가. 그래서 뭐 김경재, 김민석, 김원길 다 쟁쟁하신 분들이네. 예. 그리고 여기 김홍일, 이윤수 뭐 이래 갖고 말빨 센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말빨 쓰는 분들만 앉아 있네. 근데 우리는 들락날락을 많이 해요. 바쁘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데 저쪽 신한국당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때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아주 고통스러워. 그 사람들 아이고 애 많이 먹죠. 그게 그 김학송 의원도 있었고 이강두 의원도 내가 그때 잘 알던 사람들이요. 근데 가운데다 저 박근혜 의원이 앉아 계셨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는 우 가서 이제 인사를 해요. 여자가 또 돌아다니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나하고는 한 번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례만 하고 말하는데 내가 그 악명 높은 김영호 해고록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악행 그것만 전부 지금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악행도 악행이지만 역사가 기록이죠. 지도자로서의 박정희의 모습도 저도 읽어봤는데 있습니다. 진짜 이분이 지도자는 맞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 의원이 그걸 읽어봤는데 참 애써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을 제가 잘 알게 됐어요. 종로위원장을 할 때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꽝꽝거리고 막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 자꾸 웃고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 누군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박근영 씨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악수를 청해서 그래서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경재 의원 있죠. 내 물리의 동기인데 금마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박근혜 대표가 수유리 민주 요지를 좀 가고 싶은데 네가 좀 안내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한번 안내를 해줬어요. 안내를 해줬는데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하고 처음 붙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NLL을 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랬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나는 당시에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보고에 접근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쪽에서 내가 미국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걔들하고 대화 소통이 좀 수월했고 그래서 이 양반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광옥 한화갑하고 전혀 우리가 연락이 없어요. 가보니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갈 때 145만 표를 박근혜 후보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 최신 걸 갖다가 각 인구에다 적용해보면 알죠. 나오죠. 143 내지 145 정도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52회인가 TV 출연을 했습니다. 네. 종편에. 네. 나중에 보니까 그래 이것이 어디가 주냐면 저희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졌어요. 서울 지역에. 네. 근데 서울 지역에서 그래도 15만 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올라온 거 조금 많은 것이 서울 지역에서 이 카바를 좀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우리 셋이가 혹시 중도 우파로서 NLL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중도 우파 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이 좀 돌아서지 않았는가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어쨌든 관심은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의 대상은 되지는 않겠지만 곧 이제 대법원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늦어도 올 가을 정도는 최종 뭐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여권에서 소위 박근혜 카드를 말하자면 sak방 카드죠. 이거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이런 뭐 관측들이 뭐 여권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카드가 될까요? 여권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리라고 보세요? 그걸 가지고 야권 통합을 분산시키려는 효과를 보겠다고 노력하겠죠. 예, 예. 그러나 집권당의 정치 공작은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과 데이투데이 그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어디선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의 틀거리를 마련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싫어해야 할 일이 없죠. 그렇겠죠. 좋죠. 그리고 통합이 되고 한 것은 나오면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죠. 나에게 탄핵 표를 던졌던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했지만 내가 감옥소에서 2년 몇 개월 거의 한 1000일 가까이 되잖아요.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해서 나 나름으로 또 미흡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반성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뭐 나오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압승하죠. 압승하는데 그런데 저쪽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나가는 행태 정말 여기 속된 말 하나 써야 돼.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조를 보니까 그렇게 통합의 실마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적어 보여. 예. 적어 보여. 없어 보이는 말이 강하면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만나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것도 참 곤란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잠시 한국을 떠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아니고 남자 여자 마찬가지지만 1000일 가까이 감옥소에 있어 보세요. 그럼요. 인간이 보통을 넘었습니다. 상상이라는 것이. 그 연세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야당의 선거를 버리게 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의 선택은 야당이 분열해가지고 지리멸렬한 상태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일종의 평가를 제대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게 되니까. 근데 지난번 그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박 전 대통령 유일하게 지금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표명한 적이 있고, 또 홍문종 우리 공화당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한국당에 있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 과거 애국당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치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박심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던 건가요? 나는 두 사람 말을 근거는 전혀 조금씩 있겠지만 100%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대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 요새는 내가 소통을 안 하지만 그전에는 소통을 했어요. 근데 말을 다리를 하나 건너서 얘기하는 것은 네. 흔히 그 진위가 왜곡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중에 있지만 그 유영아 변호사 때문에 또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의 대상에 올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무슨 책상 안 넣어주고 그렇죠. 글상 무슨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삐친 것처럼 말하자면 그리고 데자뷰로 얘기를 하자면 말년에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가 1년 이상을 면접을 못했어요. 그때도 박지원이가 말을 김심이라 DJ심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DJ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원평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들었던가 완전히 그 병상을 박지원 의원이 딱 장악해 갖고 건너가 고문까지도 물론이죠.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전염되면 위도 가다고. 그렇게 옛날에 그 왕들 그 이렇게 병환이 들면은 그걸 누가 장악하느냐 그 병실을 그게 아주 최고의 권력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문제에서도 박지원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 DJ가 정신이 목록에서 어떤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네. 그런 식의 평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도 사람의 평정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입니다. 대충. 네, 그러겠죠. 저 사람이 네. 보는 건데 그 평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또 말해서 우리 홍문종 의원이 중진인데 그 사람이 그 옛날 성완종 사건 등등으로 해서 중진이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선명하게 깨끗하게 수립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뭐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또 사업 관련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구설수에 올랐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데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굉장히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양반에게 그런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옥고에 있는 전 대통령이 소견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당명도 뭐 그럴듯하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내가 그거에 저는 웃긴 거짓말 하고 있네. 난 그래. 그걸 박근혜가 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양반이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사리가 깊고 나쁘게 말해서는 상당히 우유부단해요. 박 대통령이. 그래서 빨리 무엇을 얼른 결정 못합니다. 오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간 나는 청와대에다 촉수가 많이 있어서 청와대에 돌아가는 것을 아마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특히는 항공호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때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걸로 이렇게들 다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항공하고 나하고 50년 친구니까 통화를 하는데 그 밖에 어쩌냐고 지금 묻기도 하고 쭉 하는데 방금 그 얘기야. 아니 청와대에서는 말이야 자네 얘기하고 완전히 틀려. 나는 완전히 고립이야. 아니 이게 탄핵이 말이야 인용될지도 모른다. 그게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야. 아니 이런 미친놈 그게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 다 그래. 그러니까 다 각하한테 잘 보이고 절대 안 될 겁니다. 각하 염려 마십시오. 이따우 간신배만 앉아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욕거리 현재 재판관들 성향까지 이렇게 하고 누가 지명했으니까 이렇게 틀림없다. 인용 안 된다. 그래서 탄핵 자체에 벌어지는 것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비극이고 우리 모두가 탄핵당했다고 생각해요. 내 표현은 우리가 모두가 탄핵당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걸 하는데 참 아까 잠깐 인용했지만 벤자민 프랭클과 같이 저쪽도 휘어잡을 수 있고 미국도 휘어잡을 수도 있고 일본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국가 원로가 다 어디 가셨나 이거야.
어?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총재님도 국가 원로고 정계 원로시죠. 그런데 저는 신들매 풀기를 감당 못. 좀 궁금한 것은 예. 홍보특보를 꽤 하셨잖아요. 예, 1년 했죠. 또 측근으로 계셨으면은 나는 그 소통 잘 당시 됐죠. 최순실이랑 또 문고리 3인방이랑 뭐 이렇게 얼마나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도 좀 아셨을 거고 또 뭔가 나름대로 나는 그런 농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보고서도 쓰셨을 거고 썼죠. 다 썼죠. 29번 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탄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이 계신 거예요.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있죠. 그래서 나는 탄핵 반대 연설을 26번 했고 예.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재판 받았고 뭐 감옥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2년 받았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퍼니시먼트 징벌은 받은 셈인데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으면 박 대통령한테 좀 미안하죠,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집행유예인가 뭐 받은 것은 그거죠. 저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한 거. 그 무슨 8천억인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겠나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저도 정확히 대충은 알고는 있지. 어떤 거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전원사채 수표 문제하고 편법 증여 문제 때문에 한국의 사직당국, 사법당국의 맹렬한 추적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노회찬 의원도 그거 가지고 뭐 엑스파일 운운하고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냥 1등 기업의 처음에는 회장을 감옥에 넣기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같은 것을 하되 그 대신 사회 봉사를 하는 무슨 성의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짐작키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산상고 선후배인 이학수 실장이 다리를 놨겠죠. 네, 그분이 2인자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해서 8천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이제 이건희 그 당시 회장이 그걸 이제 사회에다 내놓겠다 무슨 장학재단인가를 이렇게 내놨죠.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이라고 만들어서 8천억을 내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그거 참 잘했다고 그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3번이가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8천억이 지금으로서는 한 3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 국무총리가 이해찬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떤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그 예를 왜 들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하고 미르 두 재단을 만드는 그 재단 만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하자. 노무현도 그거 했지 않냐. 이명박이도 미소재단을 만들었어요. 2조 걷었어 2조. 노무현도 8천억 걷어가지고 그거 만들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왜 8천을 걷었다는 표현을 쓰냐. 주어서 받았다 이거야. 그쪽에서 주은 거지 가서 이쪽에서 강제적으로 걷은 거 아니다.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그 말 하나를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을 명예훼손해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 거니까. 여기에서 최순실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건 처벌해라. 그렇지만 그 자체 만든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요 발언을 했는데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그 서울역 집회예요, 그게. 그래서 2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었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제가 집행유예 이렇게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또 애증도 많으실 텐데 뭐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올 연말을 전후해서 내년 초나 이렇게 석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뭐 접촉을 할 수는 못하죠. 그러면은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렇게 좀 어떤 정치적인
뭐 선택이랄까 해주시면 박근혜 대통령 좋겠다는 나와서 마지막 어떤 고언, 충언 그걸 한번 나와서 해주시죠. 나 같은 사람 좀 비서실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 보좌할 여기가 있어요. 이제는 뭐 정치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예, 내 친구도 비서실장 했으니까 예, 예. 그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정치는 안 하시겠지만 이 선거가 지나가는 국면까지 좀 옆에서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쁘든 좋든 억압적이었던 민주적인 것이 좀 부족했던 간에 그 천하의 박근혜의 딸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의 딸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방향으로 끌어가서 마무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칭찬 같아서 뭐 박비여천가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비랑같이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새 속의 그 지저분한 그 꾀 이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돈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랐고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도 최순실을 제가 조금 옹호했습니다. 17년 동안을 먹고 살게 하면서 도와준 사람 말을 그렇게 무작정 끊어버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 형부되는 사람들까지도 저한테 악담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도 세상 떠났지만은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공허한 어둠 속에서 그 두 부부가 그래주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인 담벼락을 좀 낮게 쌓았다 그렇게 넘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나는 최순실이도 의원이 그랬죠. 최순실이가 독일에다가 300조인가 600조인가 가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빠치달고 다녀요? 그것도 뭐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위원장이십니다. 상임위원회. 그 사람 보니까 요새 또 이상한 여자 하나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 또 보호한다 결사 의협심을 부르트고 하고 난리 그래가지고 망신을 안 당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김병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님과의 연속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신 김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정치 원로의 바른 소리, 쓴소리, 도무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유튜브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고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고영신 TV는 확 올라갑니다. 구독은 꼭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이왕 보신 김에 옆에 구독 한번 꽉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 돈을 협찬해주면 더더욱 좋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